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짱박사 경제학의 짱박사입니다. 오늘은 시험에도 정말 자주 나오고 우리 실생활하고도 아주 밀접한 개념이죠. 바로 이 지수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수가 도대체 왜 필요하고 또 어떻게 우리 생활 수준을 측정하는지 그리고 어떤 한계점에 있는지 제가 오늘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100만 원이랑 올해의 100만 원. 이게 과연 똑같은 가치일까요? 아마 딱 들으시면 아니지! 라고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왜냐? 물가가 오르니까요. 바로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지는 돈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딱 재주는 도구가 바로 지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지수를 정복해 나갈 거냐면요. 먼저 왜 지수가 필요한지부터 시작해서 가장 완벽한 이상적인 지수란 뭘까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현실에서 쓰는 수량지수와 가격지수, 마지막으로 이런 지수들이 가진 한계점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아니, 도대체 우리는 왜 이 복잡해 보이는 지수라는 걸 배워야 할까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서로 다른 시간, 그러니까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나, 누가 더 잘 살고 있나? 이 생활 수준, 경제학 용어로는 후생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고요.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생계보조금을 준다고 쳐요. 그럼 작년에 드렸던 그 만족감, 그 생활 수준을 올해도 똑같이 보장해 주려면 과연 얼마를 더 드려야 할까? 이게 진짜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지수가 바로 이런 질문에 답을 주는 겁니다.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쓰는 무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량지수, 다른 하나는 가격지수예요. 그리고 각각 라스파이레스 방식, 파쉐 방식 이런 이름이 붙는데 이름부터 어렵죠? 전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라스파이레스는 과거 기준, 과거에 내가 사던 걸 기준으로 지금을 보는 거고요. 파쉐는 현재 기준, 지금 내가 사는 걸 기준으로 과거를 돌아보는 방식이다. 이렇게만 딱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현실에서 쓰는 지수들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우리 목표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자동차를 만들기 전에 완벽한 설계도부터 보는 것처럼요. 그래서 먼저 이상적인 생계비 지수라는 말 그대로 가장 완벽한 지수가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딱 이거예요. 동일한 효용 수준, 별표 5개. 작년이랑 똑같은 만족감을 얻으려면 올해 돈이 얼마나 더 필요하냐? 이걸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측정하는 것. 이게 바로 이상적인 생계비 지수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들의 생계비 변화를 재는 가장 이상적인 룰러인 셈이죠. 자, 이 슬라이드에 있는 수식을 한번 보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개념은 간단해요. 작년과 똑같은 만족을 얻는 데 필요한 올해의 총 비용, OD를 작년에 들었던 총 비용, OE로 나눈 값이에요. 만약에 이걸 계산했더니 1.5가 나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작년에 100만 원으로 누리던 그 행복을 올해는 150만 원이 있어야만 똑같이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정확한 정보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머릿속에 쏙 들어가서 이 사람은 지금 만족도가 95점이구나 하고 정확히 알 수 있나요? 없죠. 그 사람의 효용 함수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이상적인 지수는 아쉽게도 현실에서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야말로 이론 속에만 존재하는 완벽한 개념인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거예요. 이상적인 걸 못 만드니까 그럼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즉, 저 사람이 뭘 샀네 하는 그 구매 행동을 가지고 한번 후생을 비교해보자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부터 배울 수량지수입니다. 첫 번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슬라이드 내용이 좀 딱딱하죠?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런 상황이에요. 작년에 벌었던 돈으로 올해 내가 살 물건들을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선택지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나는 작년에 샀던 그 물건들을 굳이 선택했어요. 자, 여러분의 행동이 뭘 말해주고 있나요? 작년 선택이 더 좋았어 라고 온몸으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작년에 더 잘 살았구나, 후생 수준이 더 높았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 경우도 있겠죠. 작년에 벌었던 돈으로는 올해 내가 산 물건들을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월급이 올랐거나 해서 소비 수준 자체가 확 올라간 거죠. 이런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올해가 작년보다 더 잘 살게 됐구나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 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한눈에 딱 정리해 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래 두 줄이에요. 지표들이 막 서로 엇갈려서 이게 좋아진 거야? 나빠진 거야? 판단이 안 서는 경우, 또는 소비자의 행동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이렇게 애매하고 헷갈리는 상황들, 이게 바로 우리 수험생들을 괴롭히는 시험 문제로 나오기 딱 좋은 포인트라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샀는지 그 수량 정보만으로는 후생을 판단하기가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뭘 봐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가격의 변화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맨날 듣는 거 있잖아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랐다 하는 거요. 이게 바로 과거 소비 습관을 기준으로 하는 라스파이레스 가격지수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뉴스에서 물가가 10% 올랐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더 살기 힘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만약에 내 월급이 20% 올랐다면 오히려 더 좋아진 거잖아요. 그쵸? 즉, 물가만 보면 안 되고 내 소득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반드시 같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지출 지수입니다.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올해 내가 쓴 돈 총액을 작년에 내가 쓴 돈 총액으로 나눈 값이에요. 사실상 내 지갑에서 나간 돈, 즉 명목소득이 얼마나 변했나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표가 바로 핵심 규칙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만약에 가격지수, 즉 물가 오르는 속도가 지출지수, 즉 내 소득 오르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살기 팍팍해지겠죠? 실질적인 후생 수준은 떨어진 겁니다. 반대로 내 소득이 물가보다 더 빨리 오르면 후생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아주 간단하죠? 자, 지금까지 지수가 얼마나 유용한지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지수들이 신의 도구처럼 완벽한 건 아닙니다. 현실을 100% 반영하지는 못하는 중요한 한계점들이 있거든요. 이건 우리 시험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꽉 잡고 가셔야 합니다. 주요 한계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개인의 지수를 사회 전체로 합치기가 어렵다는 집계의 문제고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 바로 두 번째, 대체 편의입니다. 영어로는 substitution bias라고 하는데 특히 라스파이레스 가격지수가 갖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대체 편의가 뭐냐면요. 핵심은 이거예요. 아까 라스파이레스 지수는 과거 기준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막 변해도 사람들이 여전히 과거랑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수량만큼 살 거라고 그냥 가정해버려요. 예를 들어 돼지고기 값이 폭등해도 이 지수는 우리가 여전히 예전처럼 돼지고기를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가격표는 보지도 않고 쇼핑하는 로봇처럼요. 근데 현실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소비자들 굉장히 스마트하잖아요. 돼지고기 값이 오르면 오늘은 닭고기 먹자 하고 닭고기를 더 사죠. 이렇게 비싸진 건 덜 사고 상대적으로 싸진 걸 더 사는 합리적인 소비, 이걸 대치 효과라고 하는데요. 라스파이레스 지수는 이 똑똑한 대체 효과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보다 생계비가 더 많이 오른 것처럼, 즉 물가 상승률을 항상 과대평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라스파이레스 방식인 소비자 물가지수가 물가가 20% 올랐습니다 라고 발표를 해요. 그래서 정부가 그걸 믿고 기초연금이나 보조금을 20% 올려줬다고 해봅시다. 근데 알고 보니 우리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소비를 바꿔서 실제로는 10%만 올려줘도 작년이랑 똑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정부는 10%만큼의 돈을 필요 이상으로 더 지급한 셈이 되는 거죠. 이걸 과잉보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이 좀 많았는데 머릿속이 복잡하시죠? 가장 중요한 핵심, 이것만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만 딱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대체 편의라는 이런 명백한 단점이 있고 물가 상승을 과대평가한다는 걸 알면서도 현실에서는 이 라스파이레스 가격지수, 즉 소비자 물가지수가 정부가 연금이나 최저임금을 조정할 때, 또 기업들이 직원들 월급 올려줄 때 협상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거의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론적인 단점과 현실적인 쓰임새, 이 간극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경제학 공부 어렵죠?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요. 어느새 저 높은 정상에 올라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공부하다가 다른 질문이 생기면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 네이버 카페로 오세요. 거기엔 방대한 기출문제랑 자료는 물론이고요. 아주 실력 있고 친절하신 우리 조교님들하고 저 짱박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집중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